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부동산 필수 상식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기당했던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한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우연찮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 소개로 인해서 법무사 직원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만남도 갖고 친분도 쌓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A가 그 법무사 직원한테 경매가 나와 있는 토지를 소개를 받게 돼요. 지금 이 토지 내가 좀 저렴하게 매입해 줄 테니까 한번 투자하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투자 컨설팅을 진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토지가 내 토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 토지이고 실제로 경매로 나왔던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법무사 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소개해 주니까 돈만 냈던 거였죠. 이게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정보를 이 사람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이걸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등기부등본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내가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초등학생들도 다 위조할 수 있어요. 수많은 부동산들을 제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하나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 오픈 카톡방에 한번 올렸던 이런 내용인데 누가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고 하면은 2년을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요거를 나가야 된다고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고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상환하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품이 있는 반면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합니다.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중간에 중개사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둘 간의 이 계약에 대해서 중재를 해줍니다. 객관적인 거래를 해줄 거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큰 피해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글들이 올라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계약서는 누구한테나 객관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장님 말만 믿고 난 믿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칫 계약을 했다가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면서 누구나 부동산과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만큼 정말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인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는 거거든요. 전 재산을 부동산에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저는 하나의 그냥 보금자리로만 끝내지 말고 사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대 목적이건 매매 목적이건 그만큼 이제 에너지와 정성을 다해줘야지 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만큼은 일단은 알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입니다. 그냥 이걸 그냥 줄여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는 법들을 다 알 거예요.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 기본이다 보니까 다 숙지가 되어 있을 텐데, 일반 거래가 조금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표제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현황, 그냥 표지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과 을구는 소유권 이유에 대한 권리사항들이 담겨져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서 을구의 경우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출이 없는 집은 이제 표제부와 갑구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어떤 부동산들인지 필수적으로 있는 거고, 을구는 없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2001년도에는 그때부터 제가 전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때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적은 전혀 없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누구라든지 바로 이제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700원만 내면은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꼭 한 번씩은 열람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진짜 위조하기가 너무나 쉽다 보니까 스스로 열람을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필수 절차라는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표제보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아파트의 이 주택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까. 근데 가끔 토지 별도 등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토지부와 주택 건물부가 같이 이제 열람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별도 등기 열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토지부 등기부등본도 별도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볼만한 내용은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갑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는 보통 맨 마지막에 등재되어 있는 이 소유자 정보의 이름과 현재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소유자의 거래가액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가끔 이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걸 가지고 참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일반 매매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조금은 참고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뭐 시세 변동이 크지만 빌라라든지 일반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조금 참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상 이거예요. 소유권의 변동에 제약을 주는 권리사항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매매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예고 등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일반 부동산에서도 하려고도 안 할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자 있는 물건을 거래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을구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는 집, 근저당권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얘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 담보 금액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근저당 금액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 가액보다도 너무나 크게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일반 아파트는 별로 없긴 한데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세대 주택들을 묶어가지고 공동담보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권리사항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말소돼서 권리관계가 사라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저당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권리들이 등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 금액으로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그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또는 채권자죠. 쉽게 얘기하면은 원금 플러스 못 받을 이자까지도 선 반영을 해서 설정을 해요. 보통 이제 1금융권들은 옛날에는 한 120% 정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채권 최고액은 이제 4,800만 원을 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될 이런 이자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거죠. 이 이상으로 나중에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근저당으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1금융권들은 한 110%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뭐 대부업체 이런 데들은 150% 이런 식으로 이상가로 이제 설정을 해서 생각보다도 이자율도 높고 본인들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반환되는 이런 금액도 많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야 될 거는 뭐 대출 금액은 아니다. 중간중간 대출 원금을 갚는다고 채권 최고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등기를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상환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말소된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들 가끔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말소된 권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역사들이 다 담겨있는 정보거든요. 특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소된 권리까지도 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속에서 내가 이 속에 숨어져 있는 이 권리들이라든지 정보들을 말소된 것들로 인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매매 역시도 좀 잘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잘못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한 등기부등본이 한 60장, 100장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출력을 하지 말고 일단 PDF로 다운 받아 놓고 필요한 애들만 일단은 챙겨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필수 상식 이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동일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열람 시기는 가계약과 계약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시 각각 모두 다 하시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절차다 생각하시면 좋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꼭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관리대장, 토지 등기부등본도 같이 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등본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몇 분 몇 초 단위까지 열람했던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열람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발급하기예요. 발급용은 이런 공적인 이런 기관들에 우리가 뭐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내야 되는 거고 열람은 이제 참고하는 이런 용도로만 써서 이제 금액도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중간중간 이 권리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는 열람용으로 체크해 주는데 가끔 정말 가끔 발급용으로 발행해 주시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날짜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부동산에서 원래 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는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계약이 뭐 저녁에 있는 경우 미리 이거를 준비한다고 아침에 출력을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급용으로 이걸 밝다 보면은 이게 언제 출력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이 매매거래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요 몇 시간 사이로 추가 권리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 당시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요구해서 재출력을 요구해 보시는 게 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큰 이슈가 하나 있었었는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조금 무서운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집을 샀어요. 근데 본인 집이니까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C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A라고 하는 이 본인한테 찾아와서 B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이 집은 내 거다라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송이 넘어갔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의 소유권이 새로 찾아온 C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B라고 하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봤는데 그 당시 소유자가 B라고 나와 있었던 거였죠. 이 경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이냐면은 이 부동산을 매도한 B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B의 남편과 같이 이제 살고 있었고 남편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주택이었는데 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독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남편에 대한 주택이 그 부인한테로 넘어오게 되었고 소유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게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소유권의 상속에 대한 소유권이 무효가 되고 실질적인 두 번째 상속자인 그 B 남편의 동생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상속권이. 이 때문에 지금 되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기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다 등기를 해줘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내용이 나오죠. 형식적 심사권만 주어지고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현황과 다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되게 필수로 알아야 되는 이런 문서긴 하지만 신뢰하는 것과 다르게 공실력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험까지도 나왔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입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비용도 되게 비쌀 거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매매는 흔치 않은 일인데 경매에서는 좀 자주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가끔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매가 나고 실제 소유권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매가 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는 처분 금지의 효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경매가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넘어갔잖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거든요. 가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등기되는 것들은 공신력만 없고 공시력만 눈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절차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경매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근저당이 최우선순위인 거고 말소기준 권리 이후 모두 다 소멸. 소유권 이전해봤자 다 날아가는 겁니다. 1억 7,600 얼마에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거예요.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남겨놨는데 신탁 공매로 검색하시면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으면 이제 가계약금을 넣을 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잡아놓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은 일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일부의 금액을 넣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한 거거든요. 금액은 자율입니다. 뭐 몇십만 원 넣으시는 분도 있고 몇천만 원 넣으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이 금액들 다 달라지죠. 왜냐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생각보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나왔던 이 판결문 판례예요, 판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하기로 해서 가계약금을 일단은 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중간에. 정상적으로 성립이 안 된 거죠, 내부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면은 보통 가계약금만 떼고 끝나는 거잖아요. 입금하신 분들은 가계약금만 그냥 손실. 만약에 매도자가 이거를 파겠다고 하면은 가계약금만 배액 배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부동산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가계약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식 계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6억짜리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금은 6천만 원이겠죠. 가계약금을 300만 원만 넣었다고 3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300만 원만 떼일 게 아니고 6천만 원을 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계약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 자체는 민법에선 정의하고 있는 단어도 아니고 자칫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 걸려버리게 되면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센스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줘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 내용들이 맞으면은 가계약금을 입금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부동산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가계약금을 넘겨받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약금이 계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100% 완벽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파기를 안 하고 싶으면 가계약금만 받았을 때 계약금 중 일부 300만 원은 언제 매도자 XX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입금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가계약의 금이 아니라 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중에 일부 금액만 먼저 주는 거지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 날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한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만 나중에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약 날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럼 아직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계약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만 날짜만 협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된 거고, 그리고 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매도인이 해지할 때 배액 배상, 매수인이 해지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되게 조심스러운 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약금 중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모두 다 손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고 부동산에 전달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3인방이 있어요. 계약금과 도장과 신분증 이렇게 있죠. 계약금은 수표나 현금, 계좌이체 뭘로 해도 사실 무관해요. 그냥 그 부동산에서 뭐 영수증 하나 끊어줄 거고, 도장 같은 경우도 조금 인감 도장해야 되냐 일반 도장해야 되냐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인감 도장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냥 임차인은 그냥 사인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도장을 안 갖고 가셔도 웬만한 부동산들은 이 조립식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할 거를 대비를 해서 그때그때 도장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뭐라 그러지? 예전에 그 활자처럼 이제 딱 조립을 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딱 찍는 이런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에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서 부동산이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꼭 도장을 찾지 못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분증 같은 경우는 뭐 신분을 작성할 수 있는 뭐 주민등록증도 좋고 운전면허증도 좋고 여권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계약은 수천만 원 손해를 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꼭 챙겨 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뭐 부동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6월 1일이 정말 의미 있는 날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유세 부과 기준하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무조건 1년 중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 애매하게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계약하게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알아서 중개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가끔 내가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5월 말에 계약서를 쓰려고 했어요.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잔금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매도자에서 연락을 온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야 되게 돼서 6월 초 정도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내가 그 날짜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없겠죠 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까지도 한참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내가 이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거래 팁을 알줄 수 있겠죠. 이 잔금 날짜를 조정하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준비해야 될 세 가지였고, 그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매도자에 대한 신분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기부등본상의 인적정보, 아까 전에 등기부등본 얘기했던 그 갑구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소유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인적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과 그 정보와 맞는지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얼굴 한번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민망했어요. 이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보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등기부등본 열람 시간을 확인해서 계약 시간의 시간과 비교를 해본다. 그리고 가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거예요.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위임장과 이런 준비물들을 챙겨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닌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끔 계약을 할 때 이런 정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은 싫어하는 부동산들이 가끔 있어요. 아, 뭐 그런 것까지 뭐 확인하냐, 뭐 내가 아는 사람이고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저는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런 부동산들은 저는 이제 너무 이 복비를 내는 거에 너무 아까워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뭐 몇만 원짜리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에서 몇억 또는 이제 수십억 단위로 넘어가는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는 이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고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A는 이제 매도자의 부인이 왔고 B는 이제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수자가 한 자리에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뭐 부동산에서 부부관계고 내가 좀 잘 아는 사이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이제 매수자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정식 위임장 없이 계약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어, A는 매도자랑 원래는 부부관계가 맞는데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는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그냥 남편 몰래 이거를 거래를 시켜서
그 들고 나를 생각을 했던 거였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제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실제 매도자가 나타나가서 나는 계약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막 파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돼서 결국은 이제 거래가 되긴 됐는데 이 정식적인 이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이런 재산권 같은 경우는 다 별도의 재산이에요. 정식 위임장이 없으면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매도인의 임감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하고 발급한 지 이제 6개월 이내에 필요합니다. 오래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한 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런 거랑 같아요. 부동산의 소재지와 계약의 목적, 계약에 대한 대리인의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위임자에 대한 수임자에 대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날짜들과 인감까지 도장이 찍혀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리인의 신분증까지도 있으면은 완벽한 위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위임할 때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임장을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위임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고, 임감증명법 시행령에 인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임감증명은 위임장으로 쓰게 될 때는 발급된 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임장의 용도는 주택을 할 때만 매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일반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감증명서가 본인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리인도 이렇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체크를 하는 란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그 위임장 약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대리 발급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왕이면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더 안전하니까 가능하면은 본인이 발급받는 이런 절차로 인해서 준비해달라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으로 쓰거나 누군가한테 줄 때 요거 그냥 발급받은 상태로 그대로 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용도란에 일반용에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매매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금 얼마짜리 매도 계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건,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인감증명서는 사실상 그것을 제공해주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감증명서는 정말 조심해서 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용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